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비트코인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환님 모시고 비트코인 얘기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동환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제 답을 해야 될 네, 것 같네요. 이번 주는 네. 그래도 잘 지냈습니다. 왜냐면 오르지도 네. 않고 내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없었던 한 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한 주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지난 이제 한 주 동안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등락폭은 타격도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 주의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이유 있는 상승과 하락이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동아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3일자로 미국 고용 지표가 3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 일자리 숫자로 나오는 지표인데요. 여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실업률 데이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미국 노동자 월급 추이를 나타내는 데이터 하나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세 가지가 모두 안 좋게 나오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ADP 고용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저희 방송을 여러 차례 들으신 분은 바로 이해하시겠지만, 고용이 안 좋게 나와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에는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런 원리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재상승을 했습니다. 6만 5천 달러 선까지 재상승을 했었고요. 그런데 뒤에 연준 인사들이 좀 립 서비스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연준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초청받아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컨퍼런스에 가서 또 스피치를 하고 뭐 어디 가서 기조연설하고 이런 게 많은데, 보통 그냥 보면은 요즘 자기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뷰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말하자면 샷아웃을 안 해줬어요. 고용 지표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우리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이번 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5천 달러에서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날짜는 5월 10일 지금 오후 2시인데, 어제자에 6만 1천 달러를 다시 되돌아갔었어요. 근데 어제 무슨 지표가 나왔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고용 지표가 또 나왔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옵니다.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을 숫자를 세는 건데, 이것도 거의 매주 나오죠. 근데 이제 이 텀이 다른 건데, 어쨌든 어제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한 7, 8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요게 저번 주에 있었던 3일 지표를 재확인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6만 3천 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유가 있는 리즈너블한 어떤 이 지표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좀 움직였던 한 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화면과 같이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 좀 부정적 견해를 보이니까 또 한 번 떨어지고, 근데 미국 경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실업수당으로서 이제 증명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많은 유입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아님, 이번 주는 어땠었나요? 이제 보시면 날짜별로 이제 보이실 텐데요. 요 빨간색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빨간색이 쭉쭉쭉쭉쭉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지표가 토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영업일 연속으로 유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이제 상황 종료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던 시절이고, 근데 보면 갑자기 5월 3일 날 3억 7,830만 달러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큰 순유입이 있고요. 요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지표가 굉장히 악화하면서 사실은 전 ETF에 다순유입이 있었어요. GBTC 포함해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죠. 5월 6일자에 또 한 2억 달러 넘게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6만 5천 달러를 찍었던 시점이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것도
사상 최초인데 이제 ETF계 금쪽이 GBTC가 이틀 연속 순유입이 있었다는 거. 이게 이제 사상 최초입니다. ETF가 출시된 올해 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GBTC가 이제 평균 보면 하루에 2억 달러 정도의 순유출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얘가 순유출이 없이 순유입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전체 ETF는 또 순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시장에.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수치가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3일, 6일날 보면은 굉장히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큰 수요가 있었다는 게 좀 보이고, 또 갑자기 이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0으로 찍힌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매크로에 굉장히 민감하게 ETF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한 주는 사실 지난달에 나왔던 매크로 지표들을 하나씩 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을 좀 올바르게 좀 해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난달이었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1.6%로 거의 뭐 3%에서 한 반토막이 낮다 생각하셔도 되고, 예상치에 이제 밑돌아서 시장이 이제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걸 보면은 이때 당시가 지표가 발표됐던 시기인데 굉장히 많은 급락이 있었죠. 이때 사람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이 GDP 자료 내에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E 수치가 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수치가 뭐였냐면 바로 3.4%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지 않고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다음에 월 단위 이제 PC를 이제 하나씩 까보니까 이게 3.4%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2.7%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2.7% 수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한 이제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발표됐던 이 4.4%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시장에서 혼란을 좀 느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런 혼란이 찾아왔냐라고 하면, 사실 이 GDP 자료 내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전 동기 대비 이제 비교를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소비 지출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지표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 좀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4분기 대비해서는 0.8%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놀랄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해석을 좀 잘못하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이 좀 가중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동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특히 미디어에서 다루는 어떤 매크로 이슈가 대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1, 2, 3개월 동안의 컨센서스는 뭐냐면, 실제로 물가 지표가 가파르게 올랐고 물가가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온다,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원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보다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웃지 못할 일인데, 어쨌든 좀 시장에 노이즈를 줬던 그런 사례인 것 같고,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하나의 또 지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드릴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5월 3일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고용지표가 꺾였지? 원래 엄청 강했거든요. 4월까지만 해도. 세부 데이터를 까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깠더니 요때 이제 ADP 고용지수가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한 6만 5천 개 정도가 낮게 나왔어요. 일자리가 6만 5천 개 줄어든 걸로 나온 거죠, 사실. 그런데 왜 줄었냐 봤더니 4월 달에 정부 일자리가 6만 4천 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그 자리를 그냥 유지했다라고 하면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확 줄어버리니까 확 고용이 나빠진 것처럼 이제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인데, 이 아줌마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있어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대선이 11월에 있잖아요. 근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선 직전 3개월치의 S&P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시장이 잘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 뭐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어떤 전문가분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87% 상관관계가 있대요. S&P가 오르면 그 재선에 성공할 확률, 뭐 이런 게 영향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옐런과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혹은 S&P 가격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근데 파월이 자꾸 물가가 너무 높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안 해주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고용을 부셔주지 이러고 일자리를 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찾아보시면 기사들 중에서도 꽤 많은 곳에서 이걸 다뤘습니다. 이게 옐런의 어떤 큰 그림, 드리블 이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화면에 이제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제 한경에서 나온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자료에 넣은 건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3월달 지표를 좀 보시면 됩니다. 3월달에는 30만 개 정도의 이제 일자리가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민간에서 발생된 이제 일자리는 77%, 그리고 정부에서 발생된 게 한 23%로 정부가 이제 꽤나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나온 수치를 보면은 총 한 16만 개 정도 되는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됐는데 이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게 95%고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이제 5%밖에 안 된다. 즉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자리를 좀 줄인 거 아니냐. 왜? 금리 인하를 위해서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대목이 좀 나왔다는 거를 동아님께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 옐런이 정부 수치를 조금 조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드리블을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동아님 생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미국은 한국이랑 좀 정서가 다르대요. 저도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살아보시는 분들이 쭉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정부가 지금 이제 바이든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민주당의 당선을 위해서 뭐 정부 정책으로 돈을 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야씨 저거 뭐 자기네 당 위해서 뭐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래요. 굉장히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은 재선을 해야 되는 거고 바이든이 옐런도 임명하고 파월 같은 경우도 바이든이 임명해 줄 수 있거든요. 게리 겐슬러 다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옐런과 파월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 되는 거고 잘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재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깊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러면 원래도 고용이 좋으면 사실 정부가 뭘 해도 시장을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부가 뺀다고 해도 시장이 워낙 잘 돌아가고 있으면 경기가 좋은 거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굉장히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동안 타이밍을 쟀을 수도 있겠죠. 직전 3개월 성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때 요거를 한번 떨어뜨려서 금리 인하를 그때 유도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대선 가기 전까지 나라가 퍼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으로 돈을 막 풀어가지고 정부가 수혈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의미인데 옐런이 세이브 어스, US도 구하고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구해줄 것 같아요. 저는 하반기에 얘네도 지들이 살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역학관계가 맞물리면서 그런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고용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생겼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투자 시장이 좋아지니까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의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블록체인 시장에 이제 발목을 잡는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게리 겐슬러입니다. 이분 언제쯤 잘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멈출 수 없어라고 하면서 거의 뭐 매달마다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회사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게리 겐슬러가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주로 중앙화 거래소들을 많이 건드렸어요. 코인베이스랑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크라켄이랑 비트렉스는 이제 합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중앙화 이런 좀 느낌이 나는 친구들을 건드렸다고 하면 올해는 유니스왑, 컨센시스는 이제 메타마스크 만든 회사거든요. 그런 데를 증권법 위반했다고 하면서 막 쑤시고 있습니다. 웰스 노티스라고 해서 SEC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일종의 말하자면 결투장 같은 거예요.
야, 우리 소송 제기할 건데 뭐 해명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크립토를 하니까 SEC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애들로 보이지만 사실 미국 증시, 증권가, 금융계 여기서 SEC의 존재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찍히면 그냥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웰스 노티스를 어떤 회사가 받았다. 그럼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코인베이스 이렇게 한참 잘 나가다가도 웰스 노티스 딱 터지면 주가 떨어지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유니스왑, 그리고 최근에 이제 5월 달에는 컨센시스하고 로빈후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주식도 거래할 수 있고 코인도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를 또 웰스 노티스를 보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로빈후드가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그날 안 떨어졌어요, 주가가. 오히려 올랐더라고. 호재가 있어서 오른 건 아니었고 그만큼 크립토로 던지는 웰스 노티스에 힘이 안 실리고 있다. 아, SEC가 또 던져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게리 갠슬러는 자신의 이제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있는 건데, 그 충실히 하는 곳이 총구가 괜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굉장히 좀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그 대표적인 거래소거든요. 이 대표적인 거래소에 소송이 제기되면서 트위터에서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나는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응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댓글을 보면 너는 역사 속에 남을 사람이야. 꼭 이겨줘. 막 이러면서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재밌었기도 했었고요. 또 로빈 후드가 이렇게 제재를 받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요 분은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든 조금 더 강하게 좀 규제해가지고 좀 올바른 시장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얘기할 거는 바로 이제 알트장입니다. 알트장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꼭 유심히 보셔야 될 이제 지표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와서 지금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거 불장이냐 불장이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보통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이제 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시장의 이제 발행량을 이제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 파란색이 USDT를 나타내고요. 노란색이 이제 USDC를 나타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총 발행량이 올타임 하이, 즉 최고 발행량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거 이제 5월 5일날 이제 스냅샷을 찍은 건데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발행이 늘어남으로써 이 블록체인 시장의 불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는 지표가 뭐냐면 바로 블록체인의 기준금리를 우리는 항상 봅니다. 이 기준금리 자체가 기존 어떤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금리가 책정이 됩니다.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금리는요, USDT나 USDC, 즉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차입하냐에 따라서 이 금리가 오릅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되면 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상승장이 되면 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상승장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해가지고 알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차입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금리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상승장에서 이제 알트장에 왔을 때는 이 금리가 한 15%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6%밖에 안 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은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그 반면에 이 블록체인 이제 금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서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알트장으로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상승장의 이제 끝점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어떤 블록체인 대표적인 이 금리 자체가 지금 한 10%까지 좀 어떻게 보면 상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하락장에 좀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또 상승장임을 또 알면 또 그 모멘텀을 잘 활용해서 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 드리는 바입니다. 동환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저는 매크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면 일단 지금 연준이 저번 FOMC에서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줄이기로 했어요.
있어요, 속도를. 6월 달에 이제 유동성이 좀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옐런이 또 7월 정도부터 돈을 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 8, 9, 12 대선 직전 4개월인데 연준에서 유동성 푸는 거, 그리고 재무부에서 돈 푸는 거, 그리고 이제 지표를 이렇게 계속 악화를 시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들어오는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유동성 장세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거는 비트코인 상승이 저는 두 종류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큰 상승이 있고 하나는 작은 상승이 있어요. 작은 상승은 일시적인 호재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큰 상승은 언제 나오냐면 제 경험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잡히면 큰 상승이 나와요. 근데 가령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 돈값이 싸지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돈값이 아무리 싸져도 달러 값이 반토막이 됐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냥 딱 2배만큼만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은 작은 상승인데, 만약 연준이 하반기 내내 아니면 미국이 하반기 내내 완화적인 유동성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대세가 되면 그때부터 고래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이 끼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 어떻게 보냐면,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 끼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올해 10월 정도가 올타임 하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분간에 최고가가 아마 그때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제가 요 시간 그리고 다른 데 출연하면서 알트장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기간에는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품이 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 왜냐면 위에서 사다가 이제 수직 낙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고, 대선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해지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옐런도 이걸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미국 경제 굉장히 부양이니까 아마 유동성을 줄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 가격이 그 이후에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가격 시나리오의 밑그림이 나오는 주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짚어드린 지점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동아님하고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뉴스를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밌는 정보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